저희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서 49회 넘게 망치와 톱을 들고 살아오신 분이셨죠.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손으로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아버지 김동수는 82까지 사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손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인 그 손으로 동네 곳곳에 집을 지어주셨거든요. 평생 한 곳에서만 살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서준입니다. 아버지의 셋째 아들로 자라왔어요. 52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위로 현수 형이 54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고, 민수 형이 49으로 저와 비슷하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은주가 47으로 가정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9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혼자 사셨는데 그래도 워낙 건강하셔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가끔씩 돌아가면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누구 집이나 사정 없는 곳이 없었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형제들마다 각자 살아가기 바빴고 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들 다 바쁘다는 거 아는데 뭘 그러노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가끔은 서운한 기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미묘한 거리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따뜻하게 대하시는데 저한테는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그런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편안해 보이시는데 저와 대화할 때는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민감한 건가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들수록 그런 기분은 더 커졌어요. 현수 형이나 민수 형한테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 정도만 물어보셨거든요.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나았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특별히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서준이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여려서 그래라고 하시면서 자주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뭔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와 저 사이의 거리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성실하게 사셨어요. 79이 넘어서도 동네 사람들 부탁받으면 작은 목공일은 해주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도 김동수 씨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다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큰 수술은 어렵다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현수 형이 제일 많이 해주셨고 저와 민수 형, 은주도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뵈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니까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대화하실 때와 저와 이야기하실 때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저한테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한테만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하며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의문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봄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너희들 고맙다고 하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52회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미묘한 거리감도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 생각했고, 앞으로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바뀐 건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였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서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별로 특별한 유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골집 하나와 약간의 현금 정도. 그 정도면 형제들끼리 잘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그리고 어머니가 무덤까지 가져가신 그 진실을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이 있으니 가족분들이 모두 모여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걸 준비해 두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거든요. 그 시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유언장 같은 걸 잘 안 썼어요. 그냥 자식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지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변호사 선생님까지 찾아가서 공증까지 받으셨다니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 건가 싶었습니다. 모이기로 한 날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현수 형 내외분, 민수 형, 저, 그리고 은주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이 참 썰렁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은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겉봉에 유언장이라고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유언장은 작년 가을에 작성되었고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작성하셨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수 형이 별로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중얼거리시자 변호사 선생님이 재산에 많고 적음보다는 고인의 뜻을 정확히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투를 뜯고 유언장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종이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김동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가 모은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고자 한다. 그 다음 부분을 들을 때였습니다. 첫째 아들 현수에게는 시골집과 텃밭을, 둘째 아들 민수에게는 예금의 절반을, 막내딸 은주에게는 나머지 예금을 물려준다.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계속 읽어 내려가시는데도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 김동수. 그렇게 끝이었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혹시 다른 페이지가 더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 장짜리 유언장이네요. 현수 형이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 서준이 이름이 빠졌는데? 민수 형도 아버지가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확인하시고 서명하셨어요. 실수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2회 동안 아버지의 셋째 아들로 살아왔는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왜 제 이름은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이 전부입니다라고만 하셨어요. 현수 형이 저를 달래려고 하셨어요. 서준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던 그 거리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미묘한 차이 말이에요. 민수 형도 우리끼리 다시 나눠 가지면 되잖아라고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에 친자식을 유언장에서 빼시는 걸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하셨어요. 오늘은 유언장 공개만 하는 것이고 상속 관련해서는 가족분들끼리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희만 남았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형제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수 형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서준아,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끼리 잘 나눠 가지자.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형들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저한테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말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형이 한참 뒤에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주가 민수 형을 말렸어요. 오빠, 지금은 아니에요. 서준이 오빠도 충격받으셨는데.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아버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옷장, 그리고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불.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이상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쉰둘이 되어서야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왜 유언장에서 저만 빼셨을까요? 그리고 형제들이 아는 그 진실은 대체 뭘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던 그 비밀이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유언장에서 제 이름이 빠진 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형이 했던 말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형제들이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어릴 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일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와서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오셨거든요. 현수 형이나 민수 형 때는 꼭 오셨다고 형들이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이 바빠서 못 오셨다고 하셨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시긴 했는데 다른 아버지들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의무적으로 참석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서준이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내를 처음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아버지가 반가워하시는 게 아니라 어색해 하셨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라고 하시긴 했지만 현수 형이나 민수 형 결혼할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아내도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아버지는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건가? 그렇다면 왜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다음 날 아침 현수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어제 민수 형이 하던 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던 건가요? 그랬더니
현수 형이 한참 망설이시더라고요. 서준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아픈 일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쉰둘이 되도록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형,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는 잠도 못 자겠어요. 그제야 현수 형이 무거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 모여서 얘기하자. 이런 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그날 오후, 형제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은준의 집에서였습니다. 은주가 차를 끓여주면서도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현수 형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서준아, 정말 알고 싶은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민수 형이 대신 말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 갑자기 우리 셋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은주가 울먹이며 말을 잘랐어요. 오빠, 정말 꼭 말해야 해요? 서준이 오빠한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은주야, 말해줘. 뭔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해? 민수 형이 깊게 한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서준이는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고 하셨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현수 형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에 다른 분과 사귀셨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그 후에 내가 생겼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쉰둘해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키워주셨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에는 그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만 그러셨던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수 형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서준아, 아버지는 내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다만 완전히 친자식과 똑같을 수는 없으셨던 모양이야. 현수 형도 덧붙이셨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부탁하셨어. 서준이가 알게 되면 충격받을 테니까 형제들이 잘 챙겨달라고. 그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저한테만 특별히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겠죠.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형제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그건 말씀 안 하셨어. 다만 좋은 분이셨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 형제들과 생김새가 좀 달랐어요. 왜 진작 못 알아챘을까 싶을 정도로요. 현수 형이나 민수 형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저는 좀 달랐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내가 걱정해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쉰둘이 되어서야 내가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그리고 분노도 일었어요. 왜 어머니는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저만 모르고 살아야 했을까? 아버지도 차라리 미워해 주시지 그랬어요. 애매하게 거리를 두시니까 더 혼란스러웠잖아요. 며칠 후 현수 형이 찾아왔어요. 서준아, 괜찮아?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형, 저는 이제 뭐예요? 김씨도 아니고. 그럼 제 성은 뭐예요? 현수 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같이 자랐잖아. 내가 내 동생인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때는 그런 위로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 지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해도 생겼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거든요.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면서 저를 키우셨을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서운했어요. 진작 말해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 안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준아,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내가 봐야 할 것 같은 게 나왔어. 그게 뭔지는 그때 몰랐지만 또 다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민수 형 전화를 받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목공 도구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것들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몇 개의 상자에 담기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준아, 여기 봐. 민수 형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나온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서준이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게 있었던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부터 봤는데 젊은 시절 어머니가 어떤 남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분, 저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을 때 다른 형제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말하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생각하니까요. 내 어머니와 나는 중매로 만났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지. 박종철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나도 몇 번 만나봤지만 인품이 훌륭했어.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분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단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단다.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울컥했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내 아들처럼 느끼기는 어려웠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고. 특히 내가 클수록 종철이 형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단다.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죠. 그래도 내가 착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이 고마웠다. 현수, 민수, 은주에게 형이 되어주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지. 대학도 혼자 힘으로 나가고 장가도 잘 가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유언장에서 내 이름을 뺀 건 미안하다. 사실 며칠 동안 고민했단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한테는 피를 나눈 자식으로서 물려주는 거고 너한테는 다른 의미로 남겨주고 싶었어. 서준아, 내 진짜 아버지 박종철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분을 닮아서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것 같다. 이 사진들과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다. 편지 마지막에는 박종철이라는 분의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어딘가에 살고 계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 민수, 은주에게 부탁한다. 서준이를 잘 챙겨달라. 비록 피는 다르지만 함께 자란 형제잖니. 서준아, 너도 형들, 누나를 잘 챙기고.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습니다. 현수 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준아, 괜찮아?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남자분. 제 친아버지였던 분이요. 형들, 저 이분 만나러 가봐도 될까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그러고 싶으면 그래요. 저희가 같이 가줄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더니 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종철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선생님과 하셨던 분인데요. 전화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영희 씨 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말 저와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눈매나 웃는 모습이 특히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분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영희 씨와 헤어질 때 당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분도 결혼하셔서 자식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제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혀 있었어요. 영희 씨한테 너무 미안했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밝고 예쁜 분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10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한 번도 못 만나봤네요.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분이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의 마음까지. 모든 분들이 각자 힘든 선택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산 시간, 나누었던 정,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요.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종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후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그분도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며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형제들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형들, 은주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현수 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서준아,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정리된 것 같아요. 아버지 집 거실에 다시 모여 앉았을 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색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저도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 형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진작 말해줬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겠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지내요? 그 질문에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죠. 피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현수 형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리고요, 아버지 유산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형제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 유언장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까요. 민수 형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서준아. 그건 너무 억울해. 우리끼리 다시 나눠야지.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형,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쉰두레 동안 아버지 성을 쓰고 형제들과 함께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게 더 큰 유산이에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야?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지내자는 거예요. 명절 때도 모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지금까지처럼요. 현수 형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동생이야. 영원히.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된장찌개를 은주가 끓여왔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추억담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박종철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서준아.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부담 줄까 봐서. 부담 아니에요. 저한테는 두 아버지가 계신 거죠. 키워주신 아버지와 낳아주신 아버지. 둘 다 소중해요. 박정철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명랑하고 씩씩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 가족들도 나중에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복 형제들이 생긴 셈이었죠.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 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평생 모르고 지냈던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가을이 되어서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차례상을 차렸는데 제가 절을 올리려고 하니까 현수 형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준아, 너도 우리 아버지야. 마음 편히 절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피는 다르지만 49해 동안 저를 아들로 키워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제 아버지시죠.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들, 은주와도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무덤에 갔어요. 무덤 앞에서 은주가 말했어요. 아버지, 서준이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그랬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되어서는 박정철 아버지와 김동수 아버지 무덤에 함께 갔어요. 두 분 다 제 아버지시니까 두 분께 다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박정철 아버지가 김동수 아버지 무덤 앞에서 깊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거였어요. 이제 53이 된 제가 깨달은 건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면서도 소중한 관계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손자가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손자 이름 뭘로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내가 정해라. 아버지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든 성이 뭐든 결국 사랑으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김동수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참 행복합니다. 키워주신 가족들,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제 곁에 아내와 아이들.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지만 결국 그 진실이 제게는 더 큰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인연인 것 같아요. 어머니와 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분명 흐뭇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잘 정리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버지, 좋은 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사랑만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족이라는 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